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준호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구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참견 너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역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올 시즌을 빛낸 기록들입니다. 네, 야구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록의 스포츠인 만큼 매 시즌 아주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는 스포츠고 또 별거 다 세는 스포츠잖아요. 별걸 다 수치화시키는 스포츠이기도 한데 올 시즌 중반에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 올 시즌 초반에도 사실은 엄청난 기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 홈런 관련 기록이 올 시즌 초반에 나왔었죠? 네, 가장 임팩트가 큰 기록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한국 야구에서 홈런 하면은 이승엽이었잖아요. 그렇죠. 전 영원히 홈런은 이승엽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최정 선수가 4월 24일 사직 롯데전에서 역대 최다 468호 홈런을 기록을 야. 하면서 두산 이승엽 감독의 현역 시절에 기록했던 467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더불어서 뭐 KBO 역대 최초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까지 달성을 했는데 네네. 더 주목해 볼 거는 네네. 최정 선수가 여전히 장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분명 저는 최정 선수가 그 500홈런 금자탑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홈런 개수도 개수입니다만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이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예, 예. 기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홈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정 선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 있잖아요. 네. 이거 몸에 맞는 기록, 몸에 맞는 거 이건 세계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몸에 맞는 볼이 22일 기준으로 네. 339개입니다. 330개.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많이 몸에 맞는 볼을 기록을 했는데 네. 큰 부상 없이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요. 뛰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뭐 몸에 맞는 볼 외에도 이제 득점도 지금 통산 1위거든요. 그렇죠. 역대 예. 최초로 1,400득점을 넘어섰는데 아무래도 홈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홈베이스를 밟는 그렇죠. 그런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네. 참 뭐 정말 꾸준하고 정말 대단한 타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 보면 최정 선수는 그 테이크어웨이 동작이죠. 네. 테이크어웨이 동작 때 자연스럽게 상체가 이렇게 분리 동작이 될 때 이렇게 꼬임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왼발이 랜딩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골반 회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 피니시 하면서 이 스윙 자체가 장타를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스윙이다. 뭐 어떤 주변에서는 문학구장, 짧은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 근데 최정 선수 홈런을 보면요. 비거리도 이렇게 상당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는 게 없어요. 맞아요. 왜 맞습니다. 중단에 그냥 뭐 맞아요. 넘어갈 정도로 큰 타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정 선수의 홈런이 뭐 유석 기자님 500 홈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600개까지 가능하다. 600회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홈런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만은 안타왕 네. 손아섭 선수도 기록을 또 세웠죠. 네. 저는 이 기록이 생각보다 빨리 깨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최다 안타 기록이 저는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아섭 선수죠. 얼마 전이에요. 네, 지난 20일에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는데 2044경기 만에 그렇죠. 2,505번째 안타를 기록하면서 KBO 리그에서 역대 가장 많은 안타를 기록한 타자로 손아섭 선수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저는 이 박용택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에 맞아요. 그 양준혁의 그 최다 안타 신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내 인생에서 또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손아섭 선수가 새로운 또 기록 경신을 해냈습니다. 저는 2,500안타 이거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좀 기록이 왔고 이런 추세라면은 KBO 리그 최초 3,000안타 가능할까? 네. 3,000안타는 일본에서도 장훈 선수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록이고 네. 사실은 3,000안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윤세호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000안타 점치는 분들도 이미 계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거다. 네. 왜 그렇지? 제가 한번 지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지금 18년 차 손합수 선수가 18년 차 선수잖아요. 18년 차를 산술적으로 나눠 보니까 139안타가 나오더라고요. 연간 18년 차. 엄청나네요. 그 3년은 또 풀타임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4년 후에 3,000안타라는 4년 후에? 4년 후에 그렇게 빨리요? 아,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3,000안타가.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과연 얼마만큼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경기를 보면요. 150안타 이상을 꾸준하게 쳐냈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을 150안타 언저리에 치고 그 다음에 4년 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4년 후에 3,000안타. KBO 리그 최초의 3,000안타가 과연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 송광민 네네. 시절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사실 그 야구에서 이 개명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손아섭 선수예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란 이름을 지은 장명소가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 이름 바꾼 선수 굉장히 예, 많습니다. 야구 선수에 거기서 이름 바꾼 선수가 부산인가요, 여기가? 네, 굉장히 많다고 저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무슨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남기고 여러 가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는 손아섭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난 주중 그 잠실에서 사실은 그 기록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가지고 박용택 위원이 직접 축하하기 위해서 화요일 경기장에 갔었고 수요일은 알러 베이스볼 하느라고 스튜디오에서 지켜봤었고 목요일 날 이제 기록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용택 위원이 직접 NC 쪽에 전화를 해서 직접 축하러 가고 싶다 해서 이제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다솜아 첫 타석에 가자. 그래도 6년 동안 KBO 통산 최다 안타 타자였잖아요. 6년 동안 잘 떠들고 다녔어요. 네. 그 정도면 됐지 뭐. 됐다. 근데 되게 감격스럽네요, 오히려. 뭐 제가 친 것도 아닌데, 정말 손아섭 선수가 오랜 시간 정말, 노력한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정말 건강하게 잘 해가면서 정말 3,000안타까지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산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베테랑이 있다면 폭발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젊은 선수도 있습니다. 이 지난 4월이었었죠. 첫 월간 10 기록을 세웠던 김도영 선수가 이제 20-20을 넘어섰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20-20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와, 저는 진짜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기아의 김도영 선수 역대 KBO 리그 역대 57번째로 20-20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20-20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전반기에 달성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맞습니다. 역대 5번째 전반기 20홈런 20도루를 성공을 했고요. 그것도 또 류현진 선수와 마주한 경기에서 맞습니다. 홈런을 치면서 맞습니다. 네, 참 대단한 역사적인 또 장면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2003년 이종범 선수 이후 2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전반기를 놓고 보면은 좀 이제 가장 돋보인 팀은 기아, 그리고 맞아요. 그 주인공은 맞아요. 김도영이다라고 맞습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전반기 20-20을 했기 때문에 30-30 페이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네.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정말 앞에 충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일단 김도영 선수는 마음만 먹으면 도루는 뭐 편안하게 할 수 맞아요. 있다. 네. 벌써 22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30개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근데 이 홈런이라는 거는 사실 한 경기에 두 개, 세 개도 나올 수 있지만 정말 한 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그렇죠. 홈런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의식,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미디어나 그리고 매체에서 지금 김도영 선수의 기록을 계속해서 다루잖아요. 하지만 이 선수가 대단한 게 흔들림이 없어요. 맞아요. 뭐 10홈런 10도루 그리고 뭐 20홈런 20도루 이런 부분에 모든 매체가 다루는데 지난주였죠.
세개 홈런을 몰아쳐가지고 맞아요. 마지막을 유현진 선수 공을 쳐서 네. 20클럽을 가입을 했거든요. 아홉수도 없었어요. 아홉수가 없어요. 아홉수가 선수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홈런을 치는 과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김도영 선수가 한창 이제 뜨거울 때 4월 달에 5월 달에 보면은 홈런이 거의 다 그 빠른 공 계열에서 나왔어요. 네. 패스트볼 계열. 근데 그 전미래 선수의 공을 커브를 홈런으로 쳤거든요. 그 다음부터 변화구 홈런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최근 홈런 3개 중에 2개가 변화구의 홈런을 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선수는 지금 경기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도 변화구에 이제 좀 장타를 날리고 싶어서 이에 맞는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뭐 훈련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훈련을 바로 실전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뭔가 계속 실전을 치르면서 더 성장을 한다? 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상 같은 부름만 피한다면은 네. 충분히 홈런 30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30 하게 되면 이거는 최연소 기록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대졸 30-30을 그렇죠. 세웠으니까 네. 이병규 선수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올해 김도영 선수가 30-30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최연소 기록이 될 네, 수가 더불어서 3할에 30 그렇죠. 홈런 그것도 30도루도 가능하죠. 역대 최연소 가능한데요. 맞아요. 역대 네. 최연소는 1999년 이병규 선수가 만 25살에 맞습니다. 3할 30 홈런 30도루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김도영 선수 충분히 할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기록도 큰 기록도 한번 또 올해는 기도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기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연속 안타가 네, 맞아요. 손호영 선수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결국 연속 안타 기록이 30경기에서 딱 멈춰 섰죠. 예. 네, 이 선수는 전반기에 좀 신데렐라 맨이 아닐까. 맞아요. 네, 맞아요. 유니폼을 바꿔 입고 그 다음부터 맞습니다. 정말 도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 손호영 선수인데요. 4월 17일 LG전부터 이제 주말 경기까지도 이제 30경기 연속 안타를 쭉 이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고비가 하나 남았었을 때 31경기째 볼넷 하나만 기록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안타에 실패했고 김재환 선수와 함께 이제 역대 공동 3위가 됐는데 1위는 박종호 선수의 39경기고요. 두 시즌에 걸친 기록이죠, 2003년과 그거는. 2004년에 걸쳐서 세운 대기록인데 근데 뭐 손호영 선수 뭐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자신은 그 전까지는 사실 오늘 경기 나올지 말지도 몰랐던 그런 선수였다면서 맞아요. 네, 지금 기록이 또 지금 기록에서 대기록을 세우지 못한 거에 큰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 선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언론에서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부분이 그 마지막 그 기록이 이제 중단된 네. 경기에서 마음 급하게 방망이가 나온 게 아니라 볼넷을 얻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사실은 치겠다는 마음이 더 앞설 수가 있는데 볼넷을 얻어냈다는 거는 이거는 팀을 위한 마음이 더 컸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손호영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절이 짧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죠. 불구하고 뭔가 이제 야구에 맞는 마인드셋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지금 뭐 출장하는 매 경기가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그럼요. 이 소중함을 정말 잘 살리고 있는 손호영 선수 같습니다. 윤세호 기자 얘기처럼 손호영 선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부터 아마 시작이 맞아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손호영 선수의 또 훌륭한 활약, 좋은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깨질 수 있는 통산 기록 올 시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네. 기록 좀 기대되세요? 이제 투수 쪽인데요. 네네네. 네, 이 대투수 기아 양현종 선수는 사실 뭐 그러네요. 이 선수는 뭐 KBO 리그 투수 관련 기록은 아마 다 갈아치울 거예요. 언젠가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일단 양현종 선수가 그 송진우 선수의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 경신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송진우 선수가 2048개 탈삼진을 기록을 했는데 네. 양현종 선수가 현재 2011개 11개, 네, 2011개. 2011개입니다. 거의 다 다가왔네요. 네, 점점 다가가고 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뭐 닥터 K 역대 최고의 탈삼진 투수 하면은 뭐 머지않은 시점에서 양현종으로 이게 타이틀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한 30개 정도 남았는데 뭐 네. 30개면은 올 시즌에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요, 충분하게 달성할 것 같고 양현종 선수의 기록들을 봐도요. 사실 뭐 22년도에 5.84 이닝을 던졌고요. 9이닝당 그리고 23년도에도 평균 5.9이닝을 던졌는데 올 시즌에는 평균 6.1이닝을 던지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지금 뭐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 볼넷도 지금 22년도에 2.57, 그리고 23년도에 2.53, 그리고 24년도 올 시즌에 2.06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제구력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물론 피치 디자인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스타일은 좀 네, 바뀌면서 그렇겠죠. 좀 타자들과의 어떤 승부를 좀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양현종 선수가 누굽니까? 꼭 탈삼진을 잡아야 되겠다 할 때 네. 강하게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승부사 기질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글쎄 뭐 조만간도 뭐 그 기록이 경신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이거는 좀 천연 기념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양현종 선수가 커리어 동안 한 번도 어깨나 팔꿈치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대단한 근데 것 요즘 보면은 투수와 수술은 그냥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모든 투수가 타미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데 양현종 선수는 정말 대단한 이런 것 시대에서도 한 번도 몸에 칼을 안 대고 이렇게 엄청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수들 기록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살펴볼 기록은 팬들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이거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시즌 이제 일단 최다 매진 신기록을 벌써 세웠습니다. 네, 232번째 경기에서 69경기 매진. 네. 그러면서 일일 최다 관중 뭐 신기록까지 나오면서 흥행 열풍인데 사실 뭐 하루 그러니까 일일 최다 관중은 6월 23일 일요일. 네. 어제였죠? 그렇습니다. 어제. 네, 더블헤더가 세 곳에서 치르면서 8경기가 진행이 되면서요. 14만 2,660명의 관중이 14만 명이요? 네, 하루 동안 하루에?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네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이 세워졌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주말 경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올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이 평일 평일에, 경기예요. 맞아요. 주중 3연전 주중 때도 3연전, 정말 맞아요. 많은 분이 오셔서 정말 맞아요. 선수들이 이제 경기 앞두고 다 나와서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관중분들이 하나둘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야? 오늘 주말이야? 네, 그 정도로. 네, 주중 3연전 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선수들도 정말 뭐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선수들의 기록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KBO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선수들이 많이 또 나타나기를 또 거기에 팬들 여러분께서도 한번 뜨겁게 응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주루 코치에 대한 모든 것. 네, 오늘 전준호 위원의 전문 분야인 주루 코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루 코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홈에서 아웃되면 욕만 할 줄 알았지 뭐 하는 분인지 사실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분인지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 주루 코치의 역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주루 코치가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주제를 잡았고 전준호 해설위원이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주루 코치는 팀에서 지정을 할 때 뭐 너는 주루 코치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주로 주루 코치의 역할을 맡기나요? 아무래도 또 현역 시절 때 베이스 런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저는 현역 선수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감독의 벤치에서 감독의 어떤 사인을 전달을 했을 때 그 전달하는 과정들을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리고 경기 중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판단이 정말 빨라야 되겠죠.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3루 작전 코치와 1루 주루 코치와의 또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또 역할이 약간 다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전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어떤 그런 것도 빨라야 되고 또 선수들과 소통도 잘해야 되고 또 주루에 관한 센스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0개 구단에 그러면은 주루 코치? 네, 일상부 작전 주루 코치는 코치. 어떤 분들이 주로 맡고 있나요? 실제로 정말 그 현역 시절에 뭐 도루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이런 기량을 뽐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주자 전문 요원이었던 분들이 많이 맡고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일단
정수성 코치 LG의 대주자로서 꾸준히 활약을 해온 선수였죠, 현역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계신데 NC 작전 주루 코치인 이종욱 코치, 이종욱 코치도 현역 시절에 정말 엄청나게 빨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도루왕 경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롯데 작전 주루 코치인 고용민 코치도 두산 시절에 이종욱 선수와 같이 뭐 발야구를 했던 그렇죠. 네, 그런 현역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하나의 현재 작전 주루 코치인 김재걸 코치, 그리고 삼성의 이제 작전 코치인 강명구 코치 다 아실 거예요. 강명구 코치는 맞아요. 삼성 왕조 시절에 맞아요. 정말 대주자로서 특급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스페셜리스트.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같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대주자로 나와서 득점도 올리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현역 시절 떠올리면은 정말 빨랐다.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도루를 성공시켜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런 선수들, 이랬던 분들이 이제 코치가 돼서 이런 작전 주루 코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이름도 그냥 단순히 주루 코치가 아니라 작전과 주루를 같이 맡아서 하는군요. 맞아요. 네. 작전 주루 코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어.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MLB는 일루 코치를 어떻게 보면 주루 코치에 대한 어떤 베이스 러닝을 모두 다 일루 베이스 코치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루는 작전 코치라 그래서 감독과 그리고 작전 코치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작전 코치와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뭐 선수를 주자를 돌리고 세우고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1루 코치와 3루 코치 역할이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중계 화면을 보시면은 1루 코치, 3루 코치 이렇게 간혹 화면에 잡히잖아요. 약간 좀 특이한 점 못 느끼셨어요? 그 코치들이 헬멧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헬멧 그 쓰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네, 2007년도에 마이너리그에서 마이크 쿨바 주루 코치 KBO에 있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스캇 쿨바의 네. 그 형제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당시 쿨바 주루 코치가 그 파울 타구를 머리에 맞아서 사망한 아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두산에서 활약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참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작전 주루 코치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된 거죠. KBO 리그 또한 2011년도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사실 경기를 좀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위험한 장면들이 나와요. 일요일 경기에서 신민재 선수가 친 타구가 정수성 코치를 향하기도 했고, 맞아요. 다행히 이제 맞진 않았지만 정말 강한 타구가 이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참 이게 그 시야를 이제 특히 주자가 있으면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1루에 주자가 있으면은 타자가 쳤을 때 이거를 시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헬멧 착용 의무화는 뭐 반드시 시행됐어야 되는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 3루 작전 코치는 주자 2루에 있을 때 그때 타석적으로 위치를 선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구가 날라오면요. 못 피해요. 엄청 가깝네요. 너무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깝네요. 그래서 헬멧은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찔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요. 몇 번 맞아봤어요. 맞기도 하셨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타구 운치 빨라가지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정말 느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긴 하는데요. 네, 헬멧은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루 코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돌리면 팬들한테 욕 엄청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주루 코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빛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과연 주루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루 코치의 임무 첫 번째, 견제를 인지하라가 되겠습니다. 루상에 이제 주자가 나갔을 때 투수의 견제를 코치가 빠르게 좀 간파를 해야지. 좀 어렵게 루상에 나갔는데 허무하게 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견제, 지금 견제 타이밍이다. 견제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전에 모든 선수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맞이하는 선발 투수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선수들한테 모두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구 동작, 견제구 동작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하지만 또 경기가 진행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어떤 우리 선수가 그
투수의 견제구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영모션이 걸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136 베이스 코치가 개입을 하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견제를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상황일까요? 근데 카운트별로 예를 들어서 초구 그리고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볼 투볼 원스트라이크 이런 상황에 작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상대팀 배터리 코치가 견제 사인을 냅니다. 상대 배터리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조금 상대팀 벤치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양팀 136 베이스 코치들 다 확인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터치하고 있는 동작이 조금 틀리다. 그럴 때는 다르다. 그럴 때는 우리 주자들한테 시그널을 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스테이하라고.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주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결과적으로는 136 베이스 코치들은 선수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시그널이 가나요? 아주 간단해요. 손을 핍니다. 이게 약간 네, 손을 피고 침착해라. 그리고 좀 더 주자가 어떤 대처하는 동작들이 좀 불안정해 보인다. 그러면은 리드 폭을 줄이라고 시그널을 줍니다. 그럴 때 1루 베이스 코치가 그 시그널을 받고 목소리로 보이스로 다시 말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요. 리드 줄이는 거는 뭐 상대가 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지금 찾아놨는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는데 반가운 얼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예. 자꾸 저 포수와 다른 쪽에 시선이 돌아가니까 박지규 주자에게 눈동자를 투수에서 띄지 말라. 투수를 계속 주시해라. 아하. 유희관 위원이 정말 현역 때 방금 던졌던 견제구가 왼발 빠지면서 던지는 견제가 상당히 위력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투구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유희관 위원이 그 당시에 주자가 오른발이 리드가 나가는 타이밍에 저 픽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드 폭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시그널로 동작으로 유진 위원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같이 호흡을 맞췄던 선수 중에 가장 이런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던 선수가 있나요? 이 선수에게는 딱히 이렇게 메시지를 주라 다 이미 주시하고 있다거나 좀. 두 선수가 있어요. 정말 한 선수는 박민우 선수. 박민우 선수는 투구 동작 왼쪽 어깨가 움직일 때 도루 스타트를 잡자 하고 얘기해주면 코치님 왼쪽 어깨가 아니라 왼팔 팔꿈치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그러면 그러네. 그럼 그거 보고 가자. 이렇게 정말 그런 어떤 눈썰미가 좋은 그런 선수였고요. 그리고 테임즈 선수가 테임즈 선수는요 정말 3루 작전 코치의 사인도 안 봅니다. 저하고의 어떤 시그널로 도루를 시켰는데요. 벨트를 제가 엄지손가락을 테임즈 선수 벨트에 넣습니다. 그 벨트를 이렇게 당기면 무조건 뛰었어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테임즈 선수가 40개 도루를 그렇게 성공해서 40을 했습니다. 그 40 신화의 비결이 이제서야 지금 드러나네요. 테임즈 밝혀지네요. 선수가 2루에서 3루 도루가 없어요. 1루에서 2루 도루만 거기는 맞아요. 2루에는 코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테임즈한테 짧은 영어지만 오늘 선발 투수의 첫 번째 퍼스트 무브는 어떤 거란 걸 포인트를 집어줘요. 그리고 거기를 보고 제가 당기면은 뛰어요. 그리고 또 픽업이 올 타이밍에 테임즈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항상 붙거든요. 그러면 이때 픽업 올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면 테임즈가 리더를 좀 조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픽업이 온 다음에 다시 테임즈한테 붙어요. 땡기면 바로 가요. 이번에 안 온다. 가라는 시그널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40, 40 했을 때 이루도라고 베이스 뽑았던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때도 이게 있었나요? 그럼요. 와. 테임즈 선수는 단 한 번도 이 시그널이 없을 때는 간 적이 없습니다. 40번 땡겼습니다. 거의 조종기를 지고 계셨네요. 뭐 전주범 의원님 거기 그 40개로 거의 다 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진짜로. 아주 테임즈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았고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직선으로 뛰는 건 굉장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스타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는 또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스타트하는 부분만 보완을 하니까 굉장히 도루 성공률이 높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 주루 코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요. 흥미로워지는 정말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이 벌써 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중요하고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두 번째 임무로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코치님을 보면 손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 엄청나게 바쁜 손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루 코치의 두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 바로 사인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이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에 정말 많은 수신호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거를 어떻게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하니까 선수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그 사인에 담긴 의미, 간단한 의미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인은요. 우리 팀은 정말 보기 편하고 단순해야 되고요. 상대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캐치하기 어려워야 좋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 사인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키가 있어요. 우리가 사인을 하면 첫 번째가 왼손이 있고요. 오른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인은 오른손 동작 가슴이 키다. 그러면 가슴을 만지지 않고 팔 동작을 만지는 거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죠. 네, 완전 페이커 사인이고요. 그리고 가슴이 가고 여기가 번트, 스틸, 엔드란이잖아요. 그러면 가슴 키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키는 이제 문을 열고 가슴을 치면 지금부터 이제 진짜 시작. 사인이 나오는 거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사인, 번트. 그리고 가슴 키는 열었는데 다른 데 터치가 갔다가 어깨를 만지면 또 사인이 아닌 거죠. 항상 키가 가고 첫 번째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 만지는 게 번트. 경기 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그럼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시그널을 내면서 상대 팀에서 자꾸 픽업이 들어오고 읽힌 것 같다. 느낌이 오거든요. 읽힌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느낌이 오거든요. 이럴 때 뭐 피치아웃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타임을 외쳐요. 타임을 외치고 사인을 그냥 바꾸고 다음 회전회 때 갑자기 모여가지고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면 키를 가슴이 바꾸는 시작이 아니라 거군요. 이제 다른 키를 부위를 만지면서 바꾸는 거. 예. 네. 아니면 손을 바꾸든지 어. 오른손으로 움직였던 산을 왼손으로 바꾸고요. 아니면 키가 가고 첫 번째였는데 키가 가고 맨 마지막 터치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완전 작전이 바뀌게 되겠죠. 야, 이 경기 중에도 이렇게 급박하게 막 그럼요. 작전이 바뀌기도 네. 하는군요. 그래서 사인을 제가 어떤 작전에 대한 사인은 어떻게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1번 사인, 2번 사인, 3번 사인을 가지고 처음에 시즌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방금 같은 그런 패턴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어떤 동작을 키를 정하지를 않습니다. 키를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왼손이 스타트를 하면 오른손 어느 부위에 만지면 작전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자가 번트고요. 가슴이 스틸이고요. 다리가 히트앤드런입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스타트하면 사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페이크 사인이고요. 네. 왼손이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왼손이 스타트하면 문이 열린 겁니다. 왼손 키면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사인 모자 번트. 네, 이렇게 가면 번트 사인이 되고요. 또 왼손 스타트해서 다른 데 갔다가 모자를 만지면 사인이 또 아닌 겁니다. 이런 사인을 패턴을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될 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취소 사인이 있어요. 취소 사인은 사인이 왼손 스타트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만졌잖아요. 그럼 스틸이잖아요. 근데 취소 사인을 가슴을 쓸게 되면 지운다는 뜻으로 그 사인이 형성이 안 되고 지워지는 겁니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취소 사인은 꼭 필요하고요. 취소 사인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간파한 것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이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왼손 스타트 문을 열어서 엔드란 사인이 나왔어요. 다리 치고 엔드란 사인이 나왔는데 갑자기 벤치에서 감독님 마음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엔드란을 하지 말고 번트 사인을 바뀌었어. 그러면 저는 또 취소를 해야죠. 취소를 하고 다시 왼손 스타트 갔다가 번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복잡해지는. 또 하나 더 필요한 거는 계속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사인이라고 이 계속 사인이 왜 필요하냐면 자 왼손 스타트에 번트 사인이 났어요. 근데 볼이 들어와. 그러면 또 왼손 스타트에 또 번트를 해야 되잖아요. 되니까. 상대 전부 다 캐치를 다.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왼손 스타트를 안 하고 계속 사인을 내는 겁니다. 그냥 아까랑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 사인이 연결된다는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을 내면 상대도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근데 선수에 따라서는 그 약간 사인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잘못 전달받아서 약간 헷갈릴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많습니다. 아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야구 봐도 아, 이게 그러니까요. 안 돼가지고 직접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한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데요. 선수들이 그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특히 안타를 치고 나가면 선수들이 흥분을 하죠. 그렇죠. 흥분을 하기 때문에 아니, 뭐 이게 장갑도 벗어야 되고요. 그럼 베이스 코치 또 얘기도 들어야 되죠. 또 3루 코치 작전도 봐야 되죠. 정말 선수들이 잠깐 하는 사이에 시그널 3루 작전 코치의 시그널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1루 베이스 코치한테 얘기를 합니다. 코치님 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사인을 많이 놓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또 1루 작전 코치가 이제 기회 되고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작전 엔드란 이렇게 일루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들리게 하죠. 안 들려요. 아니면 또 영어로 얘기해요. 자, 원바운드 조심해. 원바운드 조심해 하면 뭐 네. 엔드란 사인 뭐 이런 걸로 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인을 내면서 기본적으로 사인을 잘 못 보는 선수예요. 그러면 사인을 천천히 내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내고요. 그리고 이게 사인을 내면서 선수 눈빛을 제가 봐요. 이 눈빛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요.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이해했는지 그러면 제가 못했는지. 살짝 얼굴이 좀 달아올라요. 조금. 왜냐하면 저도 사인을 내면 상대 팀들이 다 보거든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내면서 캔슬 사인을 내고 다시 왼손 스타트하고 펀트를 딱 이렇게 오른쪽을 쥐고 있어요. 이거야. 그러면 이제 눈빛이 알고 있는 사인이야.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 사인을 인지했구나. 그만큼 선수들마다 다 색깔이 틀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 사인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오해가 약간 생긴. 꽤 많이 있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2017년도 7월에 김재걸 코치와 강한울 선수의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네, 보시죠. 참. 번트를 댔는데 네. 지금은 희생 번트보다 약간 좀 그 네. 기스 번트 약간 느낌이 있었죠. 살아나가려고 약간 세이프티 번트. 그런 제가 저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된 것 네. 같아요. 지금 사인이 다시 갑니다. 네. 예. 사인 못 봤어요. 다시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표정이 김재걸 코치의 시그널은 희생 번트 작전을 냈는데 네. 강한울 선수가 지금 키스 번트를 했던 거죠. 네. 결국에 번트할 수 있는 상황을 놓쳐버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김재걸 코치 표정만 봐도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게. 예. 그러면서 또 참 상황이 또 이렇게 벌어집니다. 런던까지 걸렸어요. 네. 예.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재걸 코치의 시그널은 강한울 선수에게 좀 안정적으로 희생 번트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희생돼도 1루 주자를 2루에 보내는 건데 강한울 선수가 사실 본인이 이렇게 번트 자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번트를 대지를 못해요. 들고 있는 타격 자세에서 번트를 대는 스타일인데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자기가 살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김재걸 작전 코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질타하는 부분이 아까 나왔어요. 둘이 같이 걸어다녔는데 무슨 얘기했을까요? 거기서. 좋게 얘기하죠. 사인 좀 잘 보고 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인 전달이나 이런 거는 캠프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사인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캠프 때 올 시즌에 쓸 작전들을 훈련을 하거든요. 캠프에서 이미. 네, 그렇죠. 베이스러닝 시간에 기본적으로 한 열흘 동안은 베이스러닝 시간을 올 시즌 작전을 일어나는 상황 여러 가지 작전을 일단 만들어내고요. 연습 경기와 그 2차 캠프 오키나와에 가면은 또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가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범 경기 때까지의 어떤 작전은 굉장히 단순한 시그널 사인만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범 경기 마지막 턴에 올 시즌에 쓸 작전 사인을 그때 처음으로 가르쳐요. 연습을 한번 그때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범 경기 때 선수 간에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공격 어떤 오펜스 작전은 항상 제일 마지막 턴에 오늘 패턴을 1번 사인, 2번 사인, 3번 사인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놓는. 그럼요. 항상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격 사인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선수라고 그 대신 연습을 좀 많이 하죠. 그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져도 그럼 작전에 이제 변화가 이렇게 바꾸겠네요. 무조건 바꿔야죠. 그리고 사인을 바꿔도 굉장히 단순하게 바꿉니다. 경기 중에 사인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바닥 한 번 치면 번트고요.
두 번 치면 엔드란이고요. 세 번 치면 스틸.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바꿔요. 야, 이게 참 야구가 알면 네. 할수록 너무 네. 재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임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작전을 아주 정확하게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임무 또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루 코치의 임무 세 번째 임무는 바로 세 번째 주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인지시켜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상의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상황을 인지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데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닝이 중요하고요. 아웃카운트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자가 1루에 있는 거하고 2루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1, 2루에 있는 거하고 1, 3루에 있는 거 다 틀려요. 다르게. 무사 1, 2루예요. 무사 1, 2루인데 우중간 쪽으로 우익수가 등을 돌리고 깊은 펜스 쪽으로 가는 타구인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공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안타가 장타로 이어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2루 주자가 베이스에 붙어서 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루 주자는 2루 베이스 근처에 와 있고요. 근데 우익수가 그 공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베이스에 붙어 있는 2루 주자는 홈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3루에서 3루 작전 코치가 그 상황을 보고 무사니까 세우게 되죠. 그럼 1루 주자는 2루 베이스까지 왔다가 다시 2루에 서야 되고요. 그렇죠. 예. 타자는 어떻게 됩니까? 2루타 이상 장타를 치고 도 1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홈베이스로 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적어도 이 주자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 무사 만루 상황에 다음 타자가 삼진을 먹고요. 그 다음 타자가 4-6-3 더블 플레이. 점수가 못 날 수가 있어요. 못 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이루 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분의 1까지 샤프한 동작에서 우익수가 공을 잡는지 안 잡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공을 놓치는 순간에 중간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돌면은 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1루 주자는 최소 3루까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홈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판단만 잘하면은 바로 이거 하나로 2점이 날 수도 있는 2점이 날 거고 수도 또 있는 무사 2루가 되는 거예요. 그 앞선 주자의 그 주루 플레이 하나로 네. 상황이 완전히 진짜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주자 플레이들이, 특히 선행 주자들이 주자 플레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겠죠. 지난주 키움 경기에서 이런 네. 장면이 나왔었죠. 예, 예. 6월 18일 이제 류현진 선수 이제 하나와 키움의 경기였는데요. 맞아요. 예. 와, 근데 전 사실 이게 견제사를 당한 선수가 김혜성 선수였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 주루 플레이 잘하는 네, 선수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전혀. 했어요. 네. 이게 아웃이 되면 이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김혜성 선수의 리드폭이 정말 컸어요. 여기서 예. 자, 지금 발생된 상황은요. 네네. 지금 유현진 선수가 발을 들고 투구를 할 때 1루수가 베이스 쪽으로 뛰어야 됩니다. 베이스 1루수가 1루수가. 예. 투구가 시작될 때 1루수가 1루 베이스 쪽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 타이밍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게 1루 베이스 코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창종 그 키움 1루 베이스 코치가 1루수가 베이스 쪽으로 들어올 때 김혜성 선수는 샤플로 2루 방향으로 샤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픽업이 온다고 빨리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그 육성으로 얘기를 한 게 그럼요. 육성으로. 예. 육성으로 그냥 보이스로 크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문창종 1루 베이스 코치도 시그널을 줬을 텐데 김혜성 선수가 잘 안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구장 팬들 많잖아요. 맞아요. 매진된 그렇죠. 경기이기도 예. 했고 청주구장의 관중만 함성이 맞아요. 또 좀 예. 남달라요. 예. 저 견제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1대0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키움이 점수를 냈으면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날 뭐 하나가 승리했는데 이 플레이 하나가 끝까지 리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워낙 변수가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루 코치 임무 중에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얘기에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번째 임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루 코치의 임무 네 번째, 주자가 달릴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차 돌린다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주루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이 루상의 주자를 달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3루 코치 부담도 그만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홈에서 아웃되느냐 득점이 되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돌리는 주루 코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3루 작전 코치 뭐 저도 해봤지만 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3루 작전 코치들인데요. 우선 기본이 돼야 될 게 상대의 전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상대의 전력. 예를 들자면 외야수의 송구 능력, 그리고 내야수가 그 릴레이 되는 동작에 있어서 외야에서 송구가 날아왔을 때 내야수가 그 공을 얼마만큼 기민하게 밀접하게 정확하게 송구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다 머리에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지 안정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순간이죠. 예. 그 짧은 순간에 작전 코치가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준호 위원이 현역 그 코치 시절에 돌릴 때와 세울 때 판단의 기준 몇 가지가 좀 있었나요? 어떤 기준들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자의 스피드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주자의 스피드. 예, 그리고 주자의 스피드를 먼저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야수가 어떤 위치에서 포진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보고 이제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외야수가 달려오는 탄력과 우리 주자가 뛰는 탄력을 같이 계산을 합니다. 야, 그 짧은 순간에.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3루 주루 코치들은 다 작전 코치들은 다 하고 있을걸요. 그래요. 예,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서 돌리고 세우고 해야 되니까. 와, 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작전 코치들은 경기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면 그냥 파김치가 선수보다 더 스트레스 많고 힘들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네. 좀 얘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 네. 대체 언제 팔을 돌려야 되고 언제 멈춰 세워야 하는지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네.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네. 한번 주루 코치가 돼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7월 28일 네. NC와 롯데 경기 주자가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치는 문재국 코치였는데요. 네, 상황 보시죠. 네. 지금 안치홍 선수의 안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대호 네. 선수가 가다가 아이고 멈춰 세웠는데 돌아가지도 네. 못하고 홈으로 다시 뛰었는데 결국 아웃이 됐네요. 네. 자, 저 장면은 네. 이대호 2루 주자가 그 윤재국 작전 코치죠. 네. 자, 지금 돌렸다가 타이밍이 안 돼서 세웠어요. 네. 근데 저 세우는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익수 쪽으로 형성되는 안타는 3루 작전 코치가 2루 주자를 결정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세우는 그렇죠. 타이밍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렇죠. 3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벌써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밟고 지나가면요, 3루 주자의 어떤 탄력 때문에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돌리든지 세우든지 이거는 3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견수 앞에 안타는 쭉 밟고 나서도 결정을 해줘야 약간 좀 되고요. 여유가 있군요. 그래도. 그리고 우익수 쪽에 안타가 나오면 이루 주자를 좀 더 3분의 1 지점까지 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호 선수가 아웃된 그 장면까지 끌어서 세우고 다시 돌리고 가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익수 쪽의 안타는 릴레이가 되면서 3루 베이스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판단을 좀 주자를 끌어서 세우더라도 3루까지 돌아갈 때 릴레이가 날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끌었냐면 판단을 할 때 릴레이 되는 동작에서 송구 미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포구 그렇죠. 미스가 나올 때 그렇죠. 그럴 때 다시 넣기 위해서 그래서 주자를 좀 끌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좌익수 쪽에 형성되는 거는 빨리 안 세우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세우지 않고 만약 돌렸으면 이대호 선수가 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 90% 이상, 100% 가까이 아웃이 되죠. 근데 만약에 발빠른 주자였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까요? 어땠을까요? 빠른 주자였으면 승부를 걸 수 있었죠.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했다. 네. 야, 그 짧은 순간에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장면은 저희가 두 장면을 동시에 볼 거예요. 네. 그 장면을 준비를 하셨죠? 그 장면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루에서 홈까지 질주하는 세도하는 두 개의 장면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하나는 2022년 삼성과 KT 경기 주자는 황재균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황재균 선수가 좌중간 쪽으로 갔어요. 좌중간인데요. 예. 예, 지금은
레프트가 좌익수가 잡는 포고 동작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장면을 보시죠. LG와 삼성 경기. 이것도 좌중간 방면입니다. 주자는 오지환 선수였고 지금은 펜스까지 굴러간 타구죠. 네, 코치는 자, 박용근 승으로 코치. 돌았고 홈까지. 자, 비슷한 상황이었고 주자가 3루와 홈 중간 한 3분의 2쯤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상황은 아웃이 됐고 한 상황은 네. 홈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은 아웃이었고 어떤 상황은 세이브였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아웃이었고 어떤 상황이 세이브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두 장면의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죠. 좌중간계 깊숙한 타구였고 2루 주자는 이미 홈에 들어갔고 1루 주자 황재균. 네, 맞아요. 네. 1루 주자를 지금 3루 작중의 최만호 코치가 홈에 넣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 역시도 좌중간 타구 깊숙한 타구입니다. 네. 자중간 타고 펜스까지 굴러갔었죠. 오지환 1루 주자였고 3루 돌아서 홈에서 완전한 아웃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은 좌중간 타구였었고 1루 주자가 그렇게 주력이 아주 느린 선수는 네. 아니었는데 한 선수는 세이브 됐고 한 선수는 아웃이 됐어요.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분명히 돌려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하지만 송구가 상대팀 야수 유격수의 송구 능력을 정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송구의 강도와 어떤 정확성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삼성은 정상적인 릴레이가 이루어졌고요. 앞전에 KT 같은 경우에는 캐치 자체가 달려오는 위치가 상당히 어렵게 잡았어요. 달려가는 포구 자체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원 스텝, 투 스텝이 좀 더 연결이 되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그리고 김상수 선수에게 연결됐는데 김상수 선수는 반박자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공이 오기 전에 좀 연결 동작을 빨리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송구가 오는 속도가 늦어져요. 네. 정확성도 떨어지고. 맞아요. 이 부분을 최만호 작전 코치가 캐치를 하고 돌려서 황재균 선수를 득점을 연결을 시켰죠. 그러니까 야수가 외야수가 잡는 그 자세 네. 이런 것들도 송구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엄청난 차이죠. 그 작전 코치들은 어떤 부분을 보냐면 분명히 저건 타이밍상 돌리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2루 주자가 홈을 돌릴 때 좌익수가 공 잡는 포구하는 동작이 연결하는 추진력이 없는 정지된 동작 그리고 뭐 동작 자체가 조금 어렵게 잡았다. 그러면 타이밍상 가까이 있어도 돌립니다. 왜 연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송구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작전 코치가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만호 코치가 저 판단을 상당히 잘한 거죠. 승부가 박빙이고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될 때는 있잖아요. 네. 예. 뭐 약간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지금은 걸어야 될 때라고 판단될 때도 분명히 있죠. 삼루 작전 코치는요. 네. 세우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욕 안 먹어요. 욕은 안 먹겠죠. 네. 그렇지. 욕은 안 안정적으로 먹죠. 세우기만 하면 맞아요. 돼요. 욕은 안 먹죠. 근데 우리 작전 코치들끼리도 그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의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성향에 따라서 작전 코치들의 어떤 지시가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좀 두 가지 어떤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무사히 주자 1루에 있는 상황에 저런 상황에 3루 작전 코치가 돌려서 넣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아,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2사의 주자 2루 상황에 정말 안타 하나에 들어오는 주자를 막을 수 있는 그는 냉철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야. 예, 그래서 작전 코치는 정말 힘든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박빙을 갖다 세웠어요. 네. 근데 질주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질주하는 무시하고 선수. 그냥 막 예.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세이브 되면은 팀적으로 뭐 좋기는 한데 아웃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한테 어떤 얘기 해주세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예, 예. 제가 경험이 있는데 현역 시절에 아니요, 제가 코치 때. 코치 때, 네, 코치 때. 제가 롯데의 그 고성민 선수죠. 고성민 선수가 똑같은 상황에 1루에서 좌중간 빠지는 타구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박빙이에요. 어깨가 정말 좋은 이재현 선수야. 세웠어요. 근데 고성민 선수는 그 탄력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쓰고 싶어도 탄력이 너무. 네, 그래서 제가 스톱하고 세웠는데 그냥 저를 쏜살 가서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피하고 고성민 선수는 저 오른쪽으로 피하고 송구가
정확했으면 정말 5대5였을 거예요. 근데 송구가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나면서 세이브 됐는데 약간 머쓱해지네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정말 조금 저 3루 작전 코치로서 이거 돌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게 저 역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경기 마치고 또 고승민 선수가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선수가 먼저 먼저 와서 아니야 결과가 좋았고 그때 공격적인 주루가 이렇게 해서 우리 팀에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이 됐으니까 괜찮아 이랬는데 고승민 선수의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미스가 일어나면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시그널을 내가 조금 더 반박자 빨리 줄 테니까 그때는 멈추도록 하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또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렇게 오늘 아주 다양한 경기 장면까지 곁들여 보면서 이 주루 코치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주루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삼루 주루 코치는요. 네. 이 경기에 가장 많은 개입을 하는 코치입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죠. 예. 선수하고의 호흡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돌리고 세우고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냉정한 어떤 상황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이 얼마 전에 그 컨택 플레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 규정이 점점 수비보다는 공격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 시작이 그 홈 충돌 방지법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충돌 방지법 이전까지는 포수가 그냥 홈을 그냥 막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수비 플레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포수가 자꾸 태그하는 데까지 한 박자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그렇죠. 거예요. 포수 시간이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비 걸리죠.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주자가 유리해졌잖아요. 그래서 컨택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대야구에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아직 시범 운영이긴 하지만 피치 클락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피치 클락이 이제 정식으로 도입되면 견제구 제한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베이스 크기 확대가 됐지만 이런 게 모두 맞물리다 보면은 정말 이제는 뛰는 가치가, 야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뛰면 안 되는 그런 맞아요. 야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실제로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작전 주루 코치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가 어떻게 보면 야구의 명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아주 멋지게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제 뛰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주루 코치의 어떤 역할, 가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몰랐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오늘 흥미로운 얘기 많이 좀.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그 우리 야구장에 찾아오신 팬분들께서 정말 삼루 작전 코치들 정말 본인이 돌려서 홈에 아웃되면 정말 역적이거든요. 죽으면 돼요 정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연구 많이 하고 그래요. 맞아요. 고생 많이 한 작전 코치니까 좀 더 성원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라운드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주루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과 함께 참견을 해봤습니다. 주루 코치에 대해서 잘하면 본전, 말씀해 주신 대로 못하면 역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루 코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어떤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찰나의 선택이 승패와 직결되는 주루 코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찰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바로 주루 코치의 역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순간의 판단으로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주루 코치들을 야구의 참견이 두 분과 함께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참견해 주신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